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요즘 SNS에서 짧지만 강한 인상을 남기는 숏폼 영상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는 만큼 또 무단 복제나 도용으로 저작권 침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잠시 뒤 슬기로운 법률 생활에서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문제와 또 최근 주목받고 있는 AI 콘텐츠의 저작권 논란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우리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죠. 그런데 알고 보면 건강의 창이기도 한데요. 이 눈에 생기는 미묘한 변화로 몸의 건강 상태를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 코너에서 우리 눈의 변화가 몸의 건강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주요 교역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서 국가별 상호 관세율을 조정한 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합의한 대로 기존 25%에서 이제 15%로 낮췄는데 이거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네, 지금 8월 7일부터 시행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예.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31일 지금까지 우리나라 비롯해서 주요 교역국하고 진행했던 협상 결과 반영해서 그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요. 예. 이 행정명령 부속서에 명시된 국가별 상호관세율 보면 우리나라는 15%로 되어 있고요. 네. 이번 행정명령은 그 조정된 관세율을 행정명령 서명부터 7일 이후 0시 1분부터 적용한다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 7일 이후면은 8월 7일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요. 네. 트럼프는 이제 본인의 치적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예. 미국은 관세로 다시 위대해졌다. 미국은 1년 전에는 망한 나라였지만 다시 성공적인 나라로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원래 상호관세 예고했던 발효 시한이 다가올수록 이런 것들을 더 강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공교롭게 연방항소법원이 이 트럼프의 상호관세 합법성 두고 심리에 들어가거든요. 예. 그 타이밍이 딱 들어맞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좀 트럼프가 의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맞불관세 놔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면 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경계심을 좀 드러내고 관세 부과의 당위성을 계속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어제 이 소식 아침에 급하게 들어오고 비하인드 스토리라든가 반응들 뭐 외신 반응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외신들 대체로 한국이 선방했다라는 평가 내놓고 있어요. 블룸버그 통신 한국이 징벌적 관세를 피했다. 뉴욕타임스 트럼프가 위협했던 것보다 낮은 관세로 합의했다. 네. 그리고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이번 합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내에서의 정치적인 승리를 의미한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는데 네. 물론 좀 자축하기에는 이른 것 같고요. 예. 일단은 경제 6단체 한미통상협상 타결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네. 이번 합의는 수출 환경 불확실성 해소는 물론이고 우리 기업들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주요국과 같거나 더 좋은 조건에서 경쟁하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네. 농업계에서도 정부가 농산물 시장을 사수하겠다는 완강한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라고 했어요. 물론 사실 뭐 사과 얘기도 있고 네. 앞으로 이게 어떻게 조정될지는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그렇죠. 상황 더 지켜봐야 되거든요. 네. 다만 이제 농업계에서 주시한 건 어떤 정부가 그래도 농업계를 지키려고 했다라는 그런 의지의 의미를 부여하고 한숨 돌리는 모습입니다. 그런 의지가 돋보였다고 볼 수 있는 게 이번에 이 농축산물 시장 방어할 수 있었던 게 우리 협상팀이 이 광우병 시위 사진을 이렇게 준비를 해갔던 게 큰 역할을 했다면서요. 네. 일단 이번에 되게 많은 역할을 했던 카드 중에 하나가 조선업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고 네. 또 뭐 맞습니다. 기업 총수들도 가고 네.
상세한 내용은 공개된 건 없지만 네. 분명히 이분들도 큰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조현 외교장관 같은 경우에는 통상 분야가 아니고 외교 장관으로서 이제 네. 또 간 거잖아요. 네. 미일 협상을 일본 케이스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에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 일본이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농축산물 시장을 일단은 방어한 거. 요거에서 우리 협상단이 어떤 논리로 설득을 했냐면 이미 우리는 한미 FTA로 많은 그 농업 분야 대부분이 개방돼 있는 상태고 네. 네. 우리나라가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이 1위인 나라다. 이미 많이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광우병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국민이라면 그 시절을 살았다면 대다수가 이제 다 기억을 너무 뇌리에 크게 남아있는 그렇죠. 그 정도의 사건이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협상팀이 이제 광화문에 그 밀집한 인파의 사진을 다 모아서 가져간 거예요. 예. 이거를 수습 사무관이 이 사진 모았다더라 뭐 이런 스토리도 풀리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건 그거죠.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우리 이런 부침이 있고 설득하기 어렵고 국민들이 반대하고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 민심이 어떤지 국내 정서가 어떤지 훨씬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네. 사실 트럼프도 그렇잖아요. 보통 이제 자기의 지지 기반의 얘기를 하면서 국내 정치를 위한 것들이라고 트럼프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네. 서로 좀 어느 정도는 국내 정치 상황을 서로 좀 이해를 한 게 아닌지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큰 역할을 해서 오늘 많은 주목을 받는 인물이 러트닉 상무장관입니다. 네. 그 뭐 쪽집게 과외를 해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네. 어땠냐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조언을 해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 미일 협상, 일본하고 협상 타결된 직후에 우리 협상단에 연락을 해준 것도 러트닉 장관이었고 협상단이 백악관에 초대받기 전에 막판 양측 협상안을 조율한 것도 러트닉 장관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러트닉 장관은 그 우리 장관들이 미국에 있다가 스코틀랜드까지 이제 동행해서 그렇죠. 따라갔던 그 장본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좀 이런 부분들이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을까. 그런 어떤 정성이나 간절함이 좀 통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뭐 새벽에도 계속 직접 보고받고 있었다고 하는데 네. 이제서야 뭐 하는 말이겠지만 말하면 그동안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못했던 거다. 이렇게 토로를 하기도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유럽연합이 뭐 얼마 투자한다, 뭐 일본이 얼마 투자한다 이렇게 했는데 유럽연합이 좀 투자액 세부액에서 발을 빼는 건가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일본도 세부 사항을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하, 네. 그러니까 결국에 서로가 어느 정도 과시하고 국내 지지 기반의 그런 트럼프가 그런 결과물 과시하고 싶어하는 트럼프 구미에 맞게 서로 어느 정도는 암묵적으로 눈가림이 허용되는 국면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아까 말씀이 좀 기억에 남고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일 본회의에서 노란 봉투법과 방송 3법 등 이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 행사됐던 법안 처리에 나선다고요. 네, 본회의 오르려면 법사위부터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 열고 네. 이 법안들을 상정해서 심의를 하는데요. 네. 7월 임시국회가 오는 5일 종료됩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은 그 안에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거고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거는 8월 임시국회 일정이 짧아요. 그리고 9월 시작되면은 사실상 그때는 국정감사 시즌이고 네. 그다음 바로 예산안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뭐 쟁점 법안을 다루기에는 여력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전에 땡겨서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열어서 막아내겠다는 상황입니다. 무제한 토론 들어간다는 건데 근데 이게 시스템상 국회법상 민주당이 이거 다시 법안 처리 표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좀 그런 필리버스터 해도 영향력이 크지는 않을 실정입니다. 네. 그 살라미 방식이라고 해서 그 법안을 하나 예. 쪼개가지고 하는 전략을 민주당은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다만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협상이나 숙려 요구하면서 의사 일정을 다소 조금 미룰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네. 저희 방송 직전에 이 방송 3법은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자,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여야 전당대회 소식 볼까요? 일단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가 내일 정해지겠네요. 네. 정청래, 박찬대 이렇게 2파전 속에서 지금까지 공개된 거는 정청래 후보가 앞서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뒤집기냐 굳히기냐 요걸로 가는 건데 예. 두 후보는 막판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대의원들한테 전화 돌리면서 지지를 요청했고요. 박찬대 후보는 전국 청년 릴레이 지지 선언에서 참석해서 새 몰이에 나서기도 했는데 예. 이게 앞으로 대의원 표심이 남아 있는데 대의원 표가 권리당원 그 17표에 맞먹기 때문에 네. 대의원 표심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이게 막판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네. 정청래 후보가 상대적으로는 뭐 대의원 지지세가 조금 약하지 않느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네. 그리고 그 수해 피해 때문에 그 중간 과정들이 다 생략됐잖아요. 그렇죠. 네. 또 지금까지 공개된 투표 그 율도 일부 공개가 안 돼, 다 공개한 건 네, 아니란 네.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이 다 생략되고 내일 최종이 한꺼번에 나오다 그렇죠. 보니까 이게 남은 표심 향방을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 갑자기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고요. 이런 상황이고 그 마지막까지 표심에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국민의힘으로 좀 가보면은요. 예. 어제 후보 등록 마감하고 대진표 확정 지었습니다. 네.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주진우 이렇게 5파전이에요. 네. 그런데 크게 나누자면 탄핵 반대파, 탄핵 찬성파 이런 대립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국민의힘을 계속해서 휩쓸고 있는 인적쇄신 논란부터 해서 당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뭐 극우 논란 이런 것들이 이번 전당대회를 휩쓸 것으로 보이고 네. 크게는 김문수 전 장관하고 장동혁 의원이 탄핵 반대파라고 할 수 있고 강성 지지층을 좀 등에 업고 있다고 그렇죠.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반대로 조경태 의원, 안철수 의원 이렇게 강한 인적 쇄신, 과거와는 끊어내야 된다. 탄핵 찬성파 이렇게 분류가 되고 네. 주진우 의원은 뭐 양쪽 모두 거리를 두면서 중도적 노선을 표방하고 있다라는 평가는 나오지만 네. 그렇게만은 볼 수 없는 게 너무 그 윤석열 정부 때 법률비서관이었고 친윤이었다는 그게 너무 강하게 남아 있기는 그렇죠. 해요. 네. 급기야 송원석 원내대표는 좀 선을 긋고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우리 당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없다. 더 이상 전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소모적이고 자해적인 행위는 멈춰주길 바란다. 예. 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꾸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게 끌려다니는 거를 뭐 끊어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메시지를 낸 거겠지만 국민의힘이 과연 이것을 자발적으로 열심히 단절을 해왔는가 이거는 의문이 드는 것이고 사실상 지금 후보들 5명 중에 2명이 또 끊어내지 않는 그런 전략을 또 그렇죠. 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외침이 원내대표 이런 외침이 얼마나 닿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당장의 지지층을 생각했을 때 단번에 끌어내기는 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특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 의혹들 수사하는 특검팀이 계속 조사에 불응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 구인하려고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 9시쯤에 문홍주 특검보가 특검팀 소속 검사 1명하고 수사관 1명 함께 해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어요. 예. 먼저 윤 전 대통령한테 출석을 권유하고 이걸 따르지 않으면 수용실 앞에까지 가서 교도관 지휘에서 체포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예. 네. 특검팀이 언론 공지에 낸 거 보면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로 인해서 네. 완료하지 못했다. 네. 예, 거부가 셌다라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항하는 걸 물리적으로 옮기는 거는 적절하지 무리가 않다고 있고요. 네. 예, 판단을 해서 철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특검팀이 또 오늘 다시 이거를 거듭 집행할 거는 아니라고 전해졌어요. 예. 그러면 이제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을 재시도할 시점, 언제 다시 할지 그리고 방식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예.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계속 좀 신경전 벌이면서 제일 계속 난색표하는 게 서울구치소 측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어제 서울구치소 관계자가 윤 전 대통령 건강 상태를 두고 수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네. 좀 조심스럽게 평가를 했거든요. 네. 이 체포영장 유효 기간 오는 7일까지입니다. 네, 남은 기간 동안 체포 시도 시점이나 방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12.3 비상계엄 관련해서 내란 공모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밤사이에 구속됐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구속됐다는 소식이고요. 네. 원래 그 전에 영장실질 심사 했으니까 그거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곧바로 수감됐습니다. 예. 이상민 전 장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그거예요. 행정안전부 장관한테는 소방청장을 구체적으로 지휘할 직무상 권한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었던 나한테 직권남용이라는 거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펼친 건데 예. 특검팀은 여기에 또 대응하느라 그 PPT 파워포인트 자료를 160장을 만들고 네. 의견서도 300여 쪽으로 구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총력전을 벌인 끝에 결국에 구속이 된 거고요. 법원은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라면서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6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휴가철 산으로 바다로 많은 분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주말 같은 정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이고요. 전체 50km 가까이 막히고 있습니다. 덕소 3패에서 서정 쪽으로 답답합니다. 남춘천에서 동웅천 그리고 홍천 휴게소 부근에서 내천 쪽으로는 구간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인제 지역입니다. 인제 졸음쉼터 부근에서 상남 7터널 쪽에 이동이 많이 어려우실 텐데요. 여기는 상남 7터널 안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의 정체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안성 분기점 부근에서는 추돌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오산 부근부터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또 천안에서 천안호두 휴게소 쪽으로 정체고요. 또 대전터널에서 비룡 분기점 쪽으로 속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금요일은 일상 속 법에 관련된 궁금증을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슬기로운 법률 생활 천수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는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네, 요즘에 그 SNS, 인스타그램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네. 그 추천 영상이 굉장히 많이 뜨잖아요. 네, 네. 뭐 귀여운 반려동물이라든지 네. 뭐 아니면 여행 중에 찍은 우연한 사건, 사고 아니면 또 맞아요. 깜찍한 아기들의 뭐 귀여운 행동 같이 네. 그 짧지만 임팩트 있는 쇼폼 영상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네. 그 누리꾼들의 관심이 커질수록 영상을 업로드한 사람의 성취감 굉장히 이제 높아지겠죠.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영상이 무단으로 복제가 되거나 전송되면서 저작권 침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 또한 또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드린 어떤 분도 그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가족들과 재밌었던 에피소드에 관한 짧은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네. 사람들의 좋아요가 10만 개가 넘어가게 되면서 갑자기 이 영상이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계정과 커뮤니티에 무단 게시되는 상황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일부 이용자는 해당 영상을 마치 자신이 만든 영상인 것처럼 게시
게시하면서 또 광고 수익까지 올리고 아. 있었다는데요. 그래서 네. 이분은 이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 것이지 이렇게 자신이 허락 없이 영상이 유통되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처럼 이제 온라인에서는 쉽게 다운로드나 뭐 업로드, 뭐 캡처 같은 것들도 다 가능하다 보니까 네.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 오늘은 저작권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우리가 저작권이라는 말을 뭐 많이 쓰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 저작권법에 일단 저작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규정이 돼 있는데요. 네. 저작권법 제2조에서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소설이나 강연 같은 글과 말로 표현된 어문 제작물, 또 예. 악보나 연주, 노래 등이 포함된 음악 저작물, 그리고 선과 모양, 색채로 표현된 미술 저작물이 있고요. 예. 이외에도 뭐 영상이나 사진, 컴퓨터 프로그램에도 저작권이 부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생활에서 우리가 침해하기 쉬운 저작권이 예를 들면은 글자 폰트를 사용하는 것 등이 있을 아. 수가 있는데요. 네, 뭐 네. 저희가 굴림체, 뭐 명조체 이런 글자 폰트들이 있는데 컴퓨터에서 이제 글자를 나타내기 위해 글자체를 디지털화한 글꼴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저작권법상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오. 그래서 이 글꼴을 이용해서 뭐 예를 들면 유튜브에 자막을 단다든지 네, 네. 아니면 길거리에 뭐 현수막이나 간판 혹은 공식 서류를 만들었다가 저작권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일을 많이 아이고. 봤어요. 예. 네. 그래서 따라서 이제 무료 글꼴을 이용하시는 것이 송사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실 수가 있고요. 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들어가시면 무료 글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정 글꼴들이 여기 해당되는 거지 우리가 흔히 쓰는 한글 파일에 있는 글씨체들은 괜찮은 거겠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아. 저희가 한글 파일 자체도 네.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사서 그렇죠, 사용을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글꼴들은 사용이 아. 가능하신 거죠. 아유, 다행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뭐 따로 등록을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창작만 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에서는 베른 협약에 따르고 있는데요. 예. 베른 협약은 1886년 스위스 베른에서 체결된 국제 저작권 보호 조약입니다. 네. 근데 이 조약은 무방식주의라고 해서 저작권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창작물이 완성되는 순간부터 자동으로 권리가 생기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창작물을 만들었는데 누가 그것을 무단으로 사용한다고 한다면은 창작자는 등록이 없이도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저작권 등록이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등록하는 경우를 들어본 것 같거든요. 근데 자동으로 이렇게 저작권이 생긴다면 굳이 왜 등록을 하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저작권을 따로 등록을 하는 이유는 네. 법적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뭐 나의 창작물을 누군가가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 이제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가 이제 가능을 합니다. 근데 예. 이때에 만약에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내가 저작자라는 증거 그리고 또 시기상 먼저 창작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네. 저작권을 등록했다고 한다면은 그러한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 사실을 바로 입증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저작권을 등록하게 되면 창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제3자에게 권리 위임 등을 할 때 공식적인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모를 어떤 피해를 막고 좀 귀찮은 일을 그러니까 사실은 막기 위해서 등록이 필요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작권을 등록하면 이게 막 영원히 가지는 않잖아요. 언제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그 예를 들어보면은 그 저희가 고우 이제 작가 고우의 네. 해바라기나 별이 빛나는 밤에 같은 그림을 네. 뭐 집에 걸어두시거나 아니면 네. 이런 그림이 들어있는 소품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저희 근데 집에도 제가 퍼즐로 이렇게 해서 네, 걸어놨는데. 맞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저작권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죠. 네, 그렇게 여러 곳에서 사용될 수는 없겠죠. 네네. 그래서 이처럼 저작권은 창작 시점과 저작자의 생존 여부에 따라서 그 보호 기간이 달라지는데요. 네. 개인이 저작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해로부터 70년간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요. 개인이 아닌 뭐 여러 명의 공동 저작물이다. 이런 경우에는 마지막 생존한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 해부터 70년. 그리고 뭐 사람이 아니라 단체나 기업에서 이제 제작을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럼 네. 이제 사망 시점을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저작물을 공표한 해의 다음 해부터 70년 동안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고흐는 사망한 지 이미 70년이 넘었죠. 그래서 네. 그 작품이 다양하게 활용이 되는데 또 유명한 화가 중에 피카소가 있죠. 근데 예, 피카소는 1973년에 사망을 했어요. 아하, 그래서 아직 사망으로부터 70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 여전히 저작권이 있어서 우리가 뭐 마음대로 활용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군요. 저도 집에 그림 걸려 있는데 네. 다행히 마음 좀 놓을 수 있게 네, 됐습니다. 피카소 그림은 없으시죠? 예, 아직 없습니다. 그 저는 궁금했던 게 얼마 전에 그 AI로 뭐 지브리 스타일 그림 이렇게 변환해 주는 거 네.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이게 진짜 순식간에 뚝딱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너무 재밌어서 많이들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 이런 AI가 생성한 콘텐츠도 저작권이 인정되나요? 네, 먼저 그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작권은 인간의 창작물만이 저작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네. AI가 전적으로 생성한 콘텐츠는 저작물로 인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 근데 다만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AI가 밑그림을 그리고 네. 거기에 채색은 인간이 직접 했다라고 아. 한다면은 이제 그 경우에는 인간이 기여한 부분에 한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아니 내가 지브리 스타일로 그려줘라고 명령을 하지 않았냐. 근데 그걸 이제 아. 프롬프트 입력이라고 하는데 네네네. 그 명령에 따라서 그림을 그린 것이고 내가 만약에 그 일을 시키지 않았으면 AI가 그 결과물을 만들어낼 일도 아. 없으니 그 결과물이 나에게 저작권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네, 이제 이런 명령 자체는 법적으로는 이제 아이디어 제공 또는 지시 정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은 사진을 넣고 이제 지브리 스타일로 그려달라고 명령을 넣어도 결과가 다 달라져요. 계속 같은 그렇죠. 그림으로 그려주진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이디어라고 보는데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결과물로서 표현이 되어야만 저작권이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지브리 스타일의 그림 같은 경우에 그 네. 스타일이라는 것은 결국 화풍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네, 네. 화풍이라는 것도 결국 이제 아이디어라고 법적으로는 봐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표현물이 아닌 화풍은 저작권 침해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판례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뭐 저작권 침해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 지브리 스타일 그림으로 변환하는 거 중단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화풍 자체는 저작권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네. 다만 이제 말씀하신 생성형 AI가 학습한 원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학습 자료, 그러니까 지브리 스타일의 화풍을 흉내내기 위해서는 어떤 패턴을 미리 읽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하. 그 패턴을 읽으려면 수많은 원본 데이터를 아. 학습을 해야 되겠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뭐 지브리사의 뭐 작품들을 학습했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네. 그래서 이처럼 생성형 AI는 인간이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콘텐츠를 대량으로 학습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이제 생성하는 구조이고 이를 대량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네. 기존에 있는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저작권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해서 만든 뭐 지브리 스타일 그림의 저작권이 오히려 인정이 되고 또 이로 인해서 수익을 얻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또 아울러서 생성형 AI를 통해서 뭐 지브리 스타일의 그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네. 기존에 만들어진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 더 증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생성형 AI가 오히려 원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생성형 AI 시장이 커지는 만큼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 및 이슈는 계속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앞으로는 생성형 AI 제작자가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사용하기 전에 저작권자와 협의를 통해서 그 동의를 얻거나 네. 아니면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선행이 돼야 되겠죠. 예. 근데 사실 이러려면 또 수많은 창작자와 협의를 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또 발생할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논의는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당장 우리나라에서도 내년 1월부터 인공지능 기본법이 시행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대중문화 콘텐츠에 AI 표시 의무제가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AI 표시 의무제란 영화나 드라마, 웹툰 등 대중문화 콘텐츠에 AI를 활용하면 이를 표시하도록 하는 걸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법이 마련이 된 거는 AI를 활용한 창작 과정에서 뭐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를 미리 막고 최근 논란이 커진 딥페이크 등 잘못된 사용을 막기 위해 적절한 제동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인데요. 이제 막 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는 만큼 네. 앞으로 또 이와 관련된 법령들이 더 많이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밖에 뭐 온라인에서 조심해야 하는 이런 저작권 침해 사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저희가 책을 읽다가 네. 영화를 보다 보면 이제 마음에 와닿는 문구나 장면을 보면 뭐 그 부분을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예. 캡처를 해서 SNS에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이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공간에 올리는 건데 네. 이게 저작권 위반이 되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예. 네, 이제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아니면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만 복제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SNS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개인이나 한정된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오. 그리고 뭐 그 밖에도 저희가 드라마나 예능 같은 거 휴대폰으로 보면서 또 중요한 장면 캡처나 아니면 짤로 만들어서 예. 뭐 블로그나 커뮤니티 같은 데 올리잖아요. 예, 예. 이 부분도 당연히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노래 가사 같은 것들 저희가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써서 올리는데 네. 이것도 작사가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제가 본 어떤 게시물들 중에 이렇게 저작권 침해 의심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네. 혹시 그러면 이렇게 출처를 밑에 이렇게 남기거나 하면 괜찮은 걸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게 네. 대부분의 이제 분들이 허락 없이 좋은 글이나 이미지 등을 가져오더라도 네. 출처만 정확하게 남기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런데 정확하게 출처를 기재했더라도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저작권법 제28조에 의해서 네.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나 비평, 교육, 연구를 위해서 정당한 범위 내에서만 또 공정한 간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건 뭐 보도나 비평, 교육이나 연구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경우에만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때에도 출처는 분명히 명시를 하고 나의 창작 부분이 양적으로 많고 핵심적인 내용이어야만 저작권법적으로 일부 인용이라고 판단이 돼서 위법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작권을 침해하게 됐을 경우에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저작권법을 위반했을 때는 저작권자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막 무단으로 사용을 해도 저작권자들이 가만히 있는 게 보통은 이제 광고 효과를 보기 때문인 거죠. 그 노래가 뭐 알려져야 결국에는 본인도 네, 수익이 네.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제 보통들은 그냥 넘어가지만은 만약에 문제를 삼으면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고소 자격이 없는 사람들까지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고소를 남발하는 사례들도 많이 어이구.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뭐 무허가 저작권 신탁 관리 업체를 운영을 하면서 영화 제작사를 대리해서 321건의 고소를 진행한 사람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와. 사례도 있었는데요. 네. 이 회사는 영화 파일을 본인들이 먼저 올려놓고 네. 그다음에 직원까지 고용해서 토렌트로 영화를 내려받는 이용자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와. IP 정보를 수집해서 고소장을 발송을 했던 거죠. 미끼를 네, 던진 맞아요. 거네요. 본인들이 올려놓고 그래서 아하. 이러한 사기로 약 4,270만 원의 합의금을 뜯어낸 것으로 네. 드러났는데요. 처음부터 불법으로 영화를 다운받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합의금 사냥꾼한테 당할 일도 없었겠죠. 그래서 네.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짧게 네. 만약에 저작권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무조건 소송 가서 해결을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조정 수수료는 1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좀 소송 비용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다는 오. 장점도 있고요. 네. 절차도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가 되니까요. 또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생각이 되거나 혹은 침해 당한 경우에는 분쟁 조정을 신청해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럴 때도 저작권 상담센터에 연락을 하셔서 불공정거래 전담 상담을 좀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부터 프로그램 새 단장으로 이 슬기로운 법률 생활이 월요일 2부에 방송됩니다. 또 청취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상담 시간도 마련하는데요. 좀 더 풍성해지는 실생활 법에 관련된 이야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천수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를 살펴보는 하프타임 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 똑똑 라디오 주치 코너, 또 음악과 함께하는 오후 김윤하의 오늘 이 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표현들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서술어를 맞히는 문제입니다. 관용구 손을 이리하다, 술잔을 이리하다, 기쁨을 이리하다, 편을 이리하다에서 이리하다에 들어갈 고유어 동사는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나누다, 돌리다, 올리다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정답은 나누다입니다. 관용구 손을 나누다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먼저 서로 헤어지다의 뜻으로 쓰이면 김 씨가 전근을 가게 되어 동료와 마지막으로 손을 나누었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일을 여럿이 나누어 하다란 뜻으로 쓰이는 경우엔 혼자서 하느라고 애쓰지 말고 손을 나누어 하면 쉽지 않겠소?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관용구 술잔을 나누다는 함께 술을 마시다라는 뜻으로 옛 친구들과 술잔을 나누며 회포를 풀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기쁨을 나누다에서 나누다는 즐거움이나 고통, 고생 따위를 함께 하다란 뜻으로 기쁨을 함께 한다란 뜻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8월의 첫날입니다. 오늘도 거의 전국 모든 지역에 폭염특보가 유지되고 있는데 폭염경보로 계속해서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고 체감온도 35도 내외의 무더위 오늘도 이어지겠는데요. 서울은 오늘 아침 최저기온이 27.8도로 어제가 7월의 마지막 밤이었는데 밤새 열대야로 또 기록이 돼서 7월의 열대야 일수가 23일로 총 기록이 됐습니다. 기상관측 이래 7월 열대야 일수 1위로 올라섰습니다. 당분간 밤에는 열대야의 기세가 계속되겠습니다. 낮에는 폭염이 바통 터치를 할 텐데요. 오늘 예상 낮 최고기온 전주와 정읍이 37, 서울, 대전, 대구 36, 세종, 광주 35, 부산, 제주 34, 강릉 32도까지 예상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중부지방 중심으로 흐리고 비 예보가 들어있는데 35도 내외의 낮 최고기온이 32도 내외로 2, 3도가량은 소폭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강한 햇볕이 내리쬐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 오후 3시까지 매우 높
높음, 또 오늘 오후 대부분 지역의 오존 농도도 나쁘겠습니다. 일부 중서부 지역은 밤까지 오존 농도가 좋지 않겠고요. 오늘 오후 강원 북부 산지는 5에서 20mm의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당분간 남쪽 해상 중심으로 높은 물결과 강한 너울이 유입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34.5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사들이는 내용의 양곡관리법과 주요 농수산물 가격을 정부가 일부 보전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방송산법과 노란봉투법은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하는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상호관세 부과 시점은 7일 뒤로 명시돼 우리 시각으로 오는 7일 오후 1시부터 발효됩니다. 한국에는 15%의 상호관세가 부과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성공적이라고 재차 평가하며 필요한 입법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인 세율 인상 등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두고 기업을 옥죄는 세금 폭탄이 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 끝에 2시간여 만에 무산됐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3% 넘게 급락하며 3,200선이 무너졌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과 정부의 세제 개편안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이재명 정부의 이 세제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증세라고요. 네, 재정 적자가 너무 커서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라는 판단인데 네. 어떤 세금을 얼마나 올릴 계획인지 들여다보면요. 우선 단골 논란거리인 법인세 세율을 되돌립니다. 예. 2000년대 이후 최고 세율 27%에서 22%까지 내렸다가 문재인 정부 첫 해 25%로 올리고 윤석열 정부 첫 해 24%로 내렸는데 네. 다시 25%로 올린다는 계획인데요. 정부는 1%포인트 올려도 이 주요국 중 높은 편은 아니란 입장인데 기업 부담을 키운다는 논란이 예상이 되고요. 예. 증권거래세는 0.2%로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립니다. 거래세 인하의 전제 조건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가 무산됐기 때문인데 네. 이 같은 증세 조치로 한 해 세수가 8조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코로나19 이후 재정 적자는 매년 100조 원 안팎으로 올해도 최소 50조 원을 넘을 걸로 보입니다. 네. 이 밖에 주식 양도세를 물리는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뒷말이 무성한데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대주주로 본다는 게 과연 상식적이냐는 반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국민주로 불리는 삼성전자 주식 10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면 지분율은 0.0002%에 불과합니다. 특히 연말마다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위해서 시장에 물량이 쏟아져 나오던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데 통상 한국 증시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일인 12월 말 이거래일 직전까지 개인들이 물량을 대거 정리해 왔습니다. 네. 양도세 기준에 따라서 과세 구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인데 실제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이던 지난해 개인들의 매도 규모는 4,600억 원 수준에 그쳤지만 기준이 10억 원일 때는 매도세가 극심했었습니다. 예. 2023년 순매도 규모는 1조 원을 넘겼고 2022년에도 또 2021년에도 자그마치 3조 1천억 원을 육박했는데 특히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증시가 크게 오른 만큼 연말 매도세는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선 세제 혜택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이 코스피 5천은커녕 3,000포인트를 유지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증시 부양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지만 역행하는 세제가 시장의 기대를 꺾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고요. 또 이 같은 엇박자는 향후 주식시장에서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네. 그래도 반면에 세제 혜택도 일부 늘어난 거죠? 네, 다자녀 가구 지원과 교육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네. 지금은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만 이 교육비 공제가 되는데 앞으로는 만 9살 미만이 2학년까지 넓힐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예체능 학원에 매달 20만 원씩 내고 있다면 1년 학원비 240만 원의 15%인 36만 원을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수 있고요. 네. 대학생 교육비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어납니다. 예. 이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돈을 벌어도 이 부모가 내준 등록금에 세액공제를 허용합니다. 예. 다자녀 가구 지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활용하는데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 이걸 자녀 수에 따라서 3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차등을 둘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총 급여 6천만 원인 4인 가구를 가정해 보면 한 해 소득세가 15만 원 정도 줄 수 있고요. 네. 회사에서 받는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자녀 한 명당 20만 원으로 늘리는 것도 비슷한 취지입니다. 이 같은 각종 세제 혜택으로 줄어드는 세금은 5년간 4천억 원 정도인데 이번 세제 개편안은 9월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논의됩니다. 네. 자, 정부 복지 사업의 기준선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크게 인상됐다고요? 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서 이 각종 복지사업 대상자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올라 복지 대상자도 확대됩니다. 예. 보건복지부는 내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6.51% 오른 649만 4,738원으로 결정했고요. 예. 1인 가구는 올해보다 7.2% 인상된 256만 4,238원으로 결정돼 4인 가구보다 더 높은 인상률이 적용됩니다. 예.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하는데 기초생활보장과 국민취업지원제도, 국가장학금, 아이돌봄 서비스, 행복주택 공급 등 14개 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수급 대상이 이 기준 중위소득으로 결정이 됩니다. 예.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약자 복지를 내세워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이후 최대폭인 6.42%로 올렸는데 새 정부가 이걸 뛰어넘은 거고요. 예. 빈곤층 최후에 보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가구 월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지원이 되는데 네. 올해는 4인 가구 195만 1287원, 1인 가구 76만 5444원 이하가 대상이지만 내년에는 각각 207만 8316원, 82만 556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예. 이에 따라서 올해보다 약 4만 명 더 많은 이들이 생계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또 지원 금액도 오릅니다. 예를 들어 소득 인정액이 0원인 1인 가구는 올해 월 76만 5,444원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월 82만 556원을 받을 수 있고요. 예. 의료와 주거, 교육급여의 수급 기준도 함께 올라가는데 기본 사회를 내건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이 반영된 행보로 풀이됩니다. 복지 대상도 늘어나고 지원되는 금액도 늘어나는 네. 결과가 나오겠네요. 자, 그런가 하면 이 임금 체불액이 역대 최대치를 또 찍었다고요? 네, 일한 만큼 받는다. 당연한 이치지만 네. 실상 현실은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예. 계속된 불황 속에 올해 상반기 임금 체불 규모가 약 1조 1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무려 13만 6천여 명이 체불 피해를 봤는데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체불액은 5.5% 569억 원이 늘어났고요. 예. 피해 근로자는 1만 4천여 명 정도 줄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체불액은 사상 최초로 2조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 수준이었는데 올해도 지난해 기록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난해는 전년 대비 상반기 증가율이 27%에 달해 차이가 컸지만 올해는 전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그래도 안정세에 접어드는 모양새입니다. 네. 상반기 체불액 중 약 85%가량이 청산됐고 청산율도 전년 78.9%와 비교하면 늘었습니다. 정부는 체불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서두르고 있지만 쉽게 줄어들지는 않는 모습이네요. 네. 자, 최근까지 이 청와대 관람이 시민들한테 개방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청와대에 다녀오셨는데 오늘부터 중단된다고요. 네, 청와대가 일반인 관람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예.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무더운 날씨에도 청와대 관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했는데요. 지난 3년여 동안 783만여 명, 특히 대선 이후인 6월 방문객은 지난해 6월보다 3배 넘게 많았을 정도로 많은 이들이 찾았습니다. 네. 많은 이들의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청와대는 오늘부터 다시 문을 닫고 이재명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시설 정비와 보안 점검에 들어가는데요. 청와대 재단은 이전이 마무리된 뒤 예전처럼 일부 공간에 한해서 개방할지를 검토 중인데 네. 저도 한 번은 가봐야지 생각만 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린 것 같아 좀 아쉽네요. 저도 못 가봤는데 일부 공간이라도 개방이 되면 같이 한번 가보시죠. 네. 좋습니다. 자, 최근에 인천의 한 고깃집에 내걸린 폐업 안내문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요? 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천 만수동에 있는 한 고깃집 입구에 붙은 안내문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예. 가게 주인은 로또에 당첨됐다. 그간 감사했다. 유쾌한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처음 이를 본 사람들은 너무 부럽다. 좋은 기운 받아간다 같은 댓글을 달면서 부러워했는데 예. 이후 뒤늦게 문을 닫게 된 진짜 이유가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을 뭉클하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네. 가게 주인은 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었고 이 매장 운영과 치료를 병행하기가 어려워서 결국 고민 끝에 폐업을 결정했는데 이 로또에 당첨됐다는 말은 그동안 가게를 찾아준 손님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지어낸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진실을 알게 된 누리꾼들은 완치가 가장 값진 로또다. 이런 속사정이 있었다니 안타깝다며 응원의 글을 남겼는데요. 사장님의 인사에 이런 반전이 숨겨져 있었네요. 꼭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네, 꼭 쾌차하시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인 사이였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20대가 붙잡혔는데 이 붙잡힌 장소가 좀 뜻밖이에요. 네, 이 남성은 지난 화요일 대전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연인 사이였던 3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틀간 도주하다가 24시간 만에 붙잡혔는데요. 네. 소름 돋게도 피해자의 장례식장을 찾았다가 덜미를 잡혔다고 합니다. 범행 직후 공유 차량을 이용해서 현장을 빠져나온 뒤 사건 당일 오후 대전 서구 일대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된 뒤 자취를 감췄다고 하는데요. 네. 수사에 어려움을 겪던 경찰은 다음 날 이 남성이 피해자의 장례식장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다시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예. 피해 여성의 빈소를 수소문하고 다니다가 찾은 장례식장에서 관계를 묻는 장례식장 직원에게 남자친구라고 답한 뒤 자리를 떴다고 하는데 이후 해당 직원이 교제폭력 살인사건의 남자친구가 장례식장에 왔다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네. 이후 경찰은 노상의 차가 한 대 서 있는데 운전자가 구토를 하고 상태가 이상하다는 한 시민의 결정적인 신고를 받고 음독 시도를 한 범인을 찾아낼 수 있었는데요. 네. 현재 생명에는 지장 없이 병원에 구금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고요. 경찰은 간단한 대면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지만 현재 의식만 있고 건강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절차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밝혔습니다. 범행 자체도 끔찍한데 그 뒤에 행적이 너무나 소름 돋는 일이네요. 네. 자, 요즘 이 찌는 듯한 더위에 뭐 산으로 바다로 피서들 많이 가시는데 동해안을 찾은 피서객이 수백만 명에 달한다고요? 네, 동해안에 자그마치 300만 명의 피서객이 몰렸다고 하는데요. 네. 작년과 비교하면 20만 명 가까이 늘었는데 지역별로 보면 강릉시가 126만여 명으로 전체 방문객의 40% 이상을 차지했고요. 네. 동해시는 무려 25% 넘게 늘어난 31만 명이 찾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극성수기에 접어드는 오늘부터 동해안 전역에서 다양한 여름맞이 행사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강릉 안목해수욕장에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반려견과 함께하는 안목 펫비치 여름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요. 속초 해수욕장과 강릉 경포 해변에서는 해변 불꽃놀이부터 버스킹 공연, 야간
야간 영화 상영 등 이 저녁 시간대 볼거리도 잔뜩 준비돼 있다고 하니까요. 팍팍한 일상 잠시 제쳐두고 시원하게 한번 떠나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간밤에도 많은 분들이 열대야 때문에 엄청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달이 바뀌어도 뭐 찜통더위나 열대야가 여전할 거라면서요? 네, 8월의 첫날인 오늘 폭염의 기세는 여전합니다. 다음 주 비가 오기 전까지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서울은 간밤 최저 기온이 27도를 넘길 만큼 13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났는데 오늘까지 총 23일로 늘어나면서 7월 열대야일 역대 최다 기록을 한 번 더 갈아치웠습니다. 네. 전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주말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 한낮에는 전국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올라가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모레 일요일 밤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수도권과 충청, 전라도에 비가 올 것으로 보이고요. 네.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이어지면서 다음 주에는 극심한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지만 그래도 밤낮 없는 무더위는 여전하다고 하니까요. 건강관리 특히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임지용입니다.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 똑똑 라디오 주치 오한진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옛말에 이 눈이 보배다 이런 말 많았잖아요. 네. 이 사람 신체 중에 뭐 어디 한 곳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겠지만 특히 눈은 좀 특별하게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뭐 이런 말도 했죠. 예. 그래서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하지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네. 뭐냐면 눈을 잘 확인하면 우리 몸의 전신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기도 합니다. 눈에 생기는 어떤 변화로 건강 상태를 건강 문제를 또 알아챌 수 있다는 건데 그럼 몸이 안 좋아지면 눈에 이렇게 다 티가 나는 건가요? 뭐 다 티가 나는 건 아니지만 네. 상당 부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 눈으로는요 하루에 약 120리터 정도의 혈액이 갑니다. 와, 엄청나게 많이 가죠. 네. 그 눈의 구조 중에 혈관이 제일 많이 흘러가는 곳이 망막이에요. 망막.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또 망막은 밖에서 잘 보면 그 혈관까지 쉽게 볼 수 있는 기관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망막을 잘 확인하면서 그 망막에 있는 혈관 변화를 가지고 우리 몸 전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대표적인 예가 이제 망막 변증이라는 이제 이런 병이 있는데 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당뇨 같은 이런 병이 오래되면 혈관 벽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혈관이 딱딱해지거나 네. 뭐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이 혈관 변화가 망막 혈관의 변화를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확인하면 내 몸에 고혈압, 고지혈증 이게 문제가 생기고 있구나. 이걸 네. 알아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런 질병들이 장기간 지속이 되면 뭐 비정상적인 혈관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그 혈관에서 배출이 너무 많이 돼서 그 안에 고이거나 예. 망막이 물 먹은 스펀지 같이 막 두꺼워지거나 이런 현상들이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걸 가지고 전신 질병을 예측도 할 수 있고 확인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 코너에서 눈의 변화와 몸의 건강 문제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뭐 눈에 나타나는 이 평상시와는 다른 변화와 관련해서 뭐 고민이 있으시거나 또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오늘 방송에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그러니까 이제 뿌옇게 보이는 게 네네. 다른 건강 이상과 또 관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눈이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면 단순히 그냥 시력이 좀 나빠졌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대부분은 뭐 단순한 시력 문제일 수 있죠. 하지만 전신 질환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고혈압,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 이 망막의 혈관 변화가 생김으로 인해서 네. 시야가 흐려질 수 있어요. 특히 이 당뇨병성 망막병증 이것은 망막의 미세혈관, 모세혈관이 손상이 되면서 출혈,
부종 이런 걸 일으켜가지고 시야를 흐리게 만들거든요. 네. 이런 변화는 사실 초기에는 별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기에 발견이 어려운데 이게 한번 이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는 회복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초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눈이 피로하다, 또 눈이 흐릿하다, 뭐 이러면 이 눈만 볼 게 아니라 전신 건강까지도 검사를 해보는 게 좋다 이거죠. 예.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유 노안이라 그래, 아유 늙어서 그렇지 뭐 이렇게 치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이 눈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샵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콩 게시판이나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눈이 좀 피로하고 이렇게 침침하다 할 때는 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만성 피로일 때도, 수면이 부족할 때도, 스트레스가 심할 때도 눈이 쉽게 침침해집니다. 네. 특히 이제 간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 눈이 피로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느낄 수가 또 있어요. 네. 또 혈액 순환이 좋지 않아도 물론 이제 눈으로 가는 혈액도 시원찮아지니까 네. 영양 공급이 떨어지면서 이제 나타날 수 있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빈혈도 눈 피로 이거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눈만 피로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몸 전체가 같이 막 피로하다 이런 전신 증상이 있다면 예. 이때는 반드시 전신 건강도 확인을 하지만 눈에 대한 검사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이렇게 눈의 피로라는 것은 몸이 보내는 복합적인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하. 이 시력이 떨어지면 뭐 그러니까 여러 다른 건강 문제도 이제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시력 저하로 알 수 있는 질환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대표적인 것들이 있죠. 우선 이 눈 혈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이 눈의 혈관과 연관된 뇌혈관 문제도 연관이 돼요. 네. 그래서 이 뇌졸중 전조 증상으로 네. 시야 결손 어느 한 부분이 잘 안 보이거나 갑작스럽게 시력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일시적으로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일과성 단안 실명 이것은 이 뇌졸중의 신호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예. 망막으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딱 차단되면서 이렇게 일과성 단안 실명이라는 현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뭐 혈관이 좁아져서 물론 생길 수도 있고 또 혈전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눈으로 가는 혈관을 콱 막으면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안과만 진료를 하시면 원인을 못 찾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 뇌혈관 질환이 있는 것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 뇌혈관도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좀 시력이 급격히 나빠졌다 하면은 뇌에 이상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검사를 받아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모든 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일례로 뇌하 수체에 종양이 생겼을 때도 이 시신경을 누르게 되는데 이러면 시야 결손, 시력 저하 이런 게 나타납니다. 예. 실제로 눈이 잘 안 보이고 뭐 흐릿하고 두 개로 보이고 뭐 이래서 안과를 찾았다가 뇌종양이 발견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어요. 네. 자, 이 시각 정보를 전달하는 시신경 또 시야를 조절하는 부위에 이 문제가 생기면 이 시력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안과적으로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뇌 확인을 반드시 하실 필요가 있다 이거고 또 시야가 좁아지거나 특정 방향이 잘 안 보인다 이러면 즉각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뇌에 대한 정밀 검사죠. 예. 눈은 또 이 뇌의 연장에 있다는 점에서 시력 변화는 이 뇌 건강의 경고일 수도 있는 겁니다. 시력과 뇌가 이렇게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도 알게 됐는데 사실 눈으로 이 심장 질환을 뭐 알 수 있다 이런 말도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실제로 눈을 통해서 심장 질환을 조기에 알아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 망막 혈관이 전신 혈관 상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심장 관련 이상도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눈으로 가는 혈류도 떨어지기 때문에 망막에 이상 소견이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라는 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병이에요. 그런데 이런 병도 눈 검사를 통해서 단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AI를 이용해서 이 망막 영상만 딱 보내도 네. 이걸 가지고 심장병 가능성을 예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하는 것은 눈뿐 아니라 이 심장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눈을 이 마음의 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네. 마음을 물론 볼 수 있지만 심장까지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눈을 통해서 진짜 뭐 온몸 건강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방금 마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요. 혹시 그러면은 심리적인 어떤 원인으로도 이 시력이 떨어질 수 있는 건가요? 그런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당연합니다.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예. 특히 이 우울증은 시력 저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감정 상태는 직접적으로 눈 기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네. 뭐 아주 우울하거나 또는 긴장이 아주 심하게 돼 있거나 네. 또는 뭐 피로가 너무 오랫도록 누적이 됐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시야가 흐려지고 초점이 잘 맞지 않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우울감이 해소되면 시력이 다시 회복되는 사례가 이제 대부분이겠지만 네. 뭐 일시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뇌의 시각 정보 처리 능력이 이 심리 상태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결국 이 마음이 편해야 눈도 편안하다 이런 사실을 알아두실 필요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눈이 좀 자주 빨개지는 편인데 네. 이렇게 걱정들을 주변에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눈이 이렇게 충혈되는 것처럼 뭐 눈에 생기는 혈관 문제가 어떤 건강 이상을 말해주기도 할까요? 그렇죠, 그렇죠. 우선 이제 눈이 충혈이 됐다는 것은 외부에서 금방 확인이 되는 그런 경우잖아요. 네. 이때는 이제 뭐 세균성 결막염 또는 출혈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네. 그 눈 안쪽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밖에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또 있거든요. 네. 그런 혈관 문제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망막의 혈관을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예. 이 눈의 혈관은 전신 혈관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뭐 만성 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 망막 혈관에 변화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 망막 검사를 해보면 망막을 잘 확인해 보면 혈관의 굵기 또 혈관 주변으로 출혈이 돼 있는지 또는 뭐 부종이 생겼는지 비정상적인 혈관이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예. 이런 것들이 전신 질환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혈관 문제는 초기에는 이제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고혈압이나 이제 당뇨병 같은 질환 있으신 분들 눈 건강과 이게 밀접한 관련이 있겠네요. 그럼요. 고혈압은 이 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아주 대표적인 전신 질환이죠. 네. 이 고혈압으로 인해서 혈관 벽에 이 손상이 오게 되면 기어있는 이 망막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되게 되고 그럼으로써 망막에 출혈, 부종,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망막 혈관이 모세혈관인데 여기에는 혈관에 압력이 가해지는 고혈압의 증상이 가장 먼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네. 또 당뇨병도 이 눈의 모세혈관, 미세혈관을 손상시키는 아주 대표적인 병이거든요. 네. 그래서 당뇨병성 망막병증이라는 것은 시력을 위협하는 가장 흔한 합병증인데요. 네. 당뇨병이 아주 오래되다 보면 이 망막의 혈관이 약해지고 또 출혈이나 누출이 생기면서 시야가 흐려지고 중심 시력이 떨어지고 심하면 실명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질병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눈도 검사를 하셔야 돼요. 예. 오늘 이야기 이렇게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아마 와 눈이 이렇게나 전신 건강과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더욱더 눈 건강에 신경을 써야겠구나 하실 것 같은데 네. 눈을 보호하려면 그러면 어떤 생활 습관을 좀 가지는 게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눈을 너무 혹사해요. 사실 우리가 얻는 정보의 70% 이상이 눈을 통해서 오는 정보거든요. 예. 뭐 손이나 뭐 촉감이나 이런 정보도 물론 있지만 시각적 정보가 가장 크기 때문에 눈이 혹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분마다 눈을 좀 멀리 바라보는 이런 그러면서 좀 쉬게 해주는 습관이 필요하고요. 예. 충분한 야외 활동을 매일매일 하시는 게 중요해요. 1시간 정도 야외 활동을 하면서 네. 자연광이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예.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스마트폰 같은 것도 좀 자제하는 게 좋겠죠. 어려워요 그게. 또 네. 혈압, 혈당, 고지혈증 이거 반드시 조절을 하셔야 되고 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영양소들이 있어요. 루테인, 지아잔틴, 오메가3 이런 것들이 풍부한 음식 네. 이걸 잘 챙겨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 음주 습도, 금연 이거는 좀 눈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네. 마지막으로는 정기적으로 꼭 검사를 좀 이 망막 검사를 반드시 받아두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눈의 변화가 몸의 건강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고민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오한진 가정의학과 전문의 처방 받아보겠습니다. VOS의 눈을 보고 말해요. VOS의 눈을 보고 말해요. 함께 들어봤습니다. 들어온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8341님. 최근에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요즘 눈이 흐릿하고 침침한데 먼 곳은 잘 보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노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최근에 당뇨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혈관은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크게 걱정 마시고 눈을 좀 편안하게 하시면서 눈 뭐 멀리 좀 보시고 스마트폰 좀 피하시고 이러면서 좀 지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4938님, 저는 우체부업을 하는 사람인데 일기예보 요즘 보면 뭐 오존이나 자외선으로 눈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많더라고요. 직업이 이렇게 야외 활동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데 오존 자외선으로 인해서 어떤 질병이 걸릴 수 있는지. 네. 자외선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네. 특히 이제 백내장의 주 원인이 자외선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서 야외 활동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선글라스를 이용하셔야 예. 됩니다. 그래서 네. 자외선을 좀 막으셔야 되고 오존은 뭐 전신적으로 우리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 오존을 완전히 막을 방법은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차치하더라도 눈 건강을 위해서 이 야외에서 일하실 때 반드시 선글라스를 좀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선글라스를 좀 미용 목적이라고만 생각을 해서 쓰는 걸 좀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부끄러워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근데 눈 건강에 꼭 필수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선글라스도 그냥 색이 있는 게 아니라 자외선이 차단되는지를 그렇죠. 반드시 확인한 그런 선글라스를 좀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혜미님께서는 남편이 고지혈증이 있는데 요즘 좀 잘 안 보인다고 해서 노안이 왔나 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고지혈증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당연히 있죠. 노안도 틀림없이 오셨을 거고 예. 고지혈증의 원인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고지혈증 약을 충분히 잘 드시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네. 노안은 이제 뭐 한번 병원에 가셔서 검진 받으셔야겠죠. 예. 자, 5401님 68세 남성분이시고요. 시력은 양쪽 0.8로 좋은 편인데 지금 고혈압약, 당뇨약 20년째 복용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눈이 좀 흐릿하고 희미하게 잘 안 보이는데 이거 왜 그럴까요? 하셨어요. 네, 20년 되셨으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혈관 문제가 오실 상황이거든요. 네. 갑자기 눈이 희미하고 좀 잘 안 보인다. 우선은 이 눈에 문제가 있는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백내장이 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아하. 그래서 백내장 확인을 좀 먼저 하시고 그 백내장 확인하시면서 망막 검사도 같이 받아두시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도움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7922님 이런 경우도 있네요. 물체가 2개로 보인다고 보여서 안과에 갔는데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봐서 응급실에 끌려갔다가 뇌졸중 그리고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셨어요. 네, 물체가 2개로 보이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더블 비전이라고 2개로 보이는 것은 네. 확실히 뇌랑 연관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잠깐 동안 뭐 2개로 보이는 것은 그거는 뭐 문제가 피곤해서나. 아니지만 네.
지속적으로 물체가 두 개로 계속 나뉘어서 보인다 네. 이렇게 될 때는 반드시 응급실을 가셔서 또는 안과를 가셔서 급박하게 눈에 대한 검사, 뇌에 대한 검사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 눈의 변화는 전신 건강과 관련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꼭 이상이 생겼다 하면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이 초절식 다이어트의 장단점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미리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또 저희 세상의 모든 정보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셔도 됩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홈페이지 시청자 참여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정의학과 오한진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난히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금요일 오후, 지루함을 설렘으로 바꿔줄 노래만 담아왔습니다. 김윤하의 오늘 이 곡, 김윤하 음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윤아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노래를 함께 들어볼까요? 네, 최근 음악계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네. 바로 재결성, 오랜만의 복귀 이런 단어들입니다. 네. 무슨 현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가수들이 다시 네. 음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요. 예. 국내외를 가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세계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국내를 중심으로 최근 굉장히 장기간 동안 활동을 멈췄다가 네. 다시 가요계로 컴백을 시도한 아티스트들 모아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컴백한 뮤지션이라 네. 누가 있었을까요? 오늘 예. 소개한 아티스트들 중에는 10년 이 정도는 저희가 쳐줄 수가 없습니다. 안 쳐져요? 정말요? 정말 수십 년 만에 가요계로 복귀한 이름들 만나보실 수 있고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바로 얼마 전에 반가운 소식을 전한 가수를 준비해봤어요. 예. 이소은 씨 다들 기억하시나요? 오, 기억나죠. 네. 이게 세대에 따라서는 네. 다들 또 다르게 기억하실 수도 네, 있는데 네. 왜냐하면 최근에 이소은 씨를 알게 된 좀 젊은 분들은 그 어렸을 때 노래 조금 했고 미국에서 굉장히 변호사로 그렇죠, 그렇죠. 활약하고 있는 아티스트 이렇게 기억하실 수도 있을 네. 거고 한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 중학생 고등학생의 느낌이 그대로 풋풋하게 남아있던 학생 가수로서의 이소은 씨를 많이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네. 바로 그 이소은이 오랜만에 뮤지션으로서 다시 가요계에 복귀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예. 20년만. 20년. 와, 그 이라고 정도는 하더라고요. 돼야 오늘 들을 수 있군요. 맞습니다. 네. 리스트업이 그 정도 되어야 하고요. 네. 지난 23일에 신작이 이미 나왔어요. 예. 이소은의 시선 Notes on a Poem이라는 앨범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학생 가수로 굉장히 유명했었잖아요. 예. 사실 저랑 그 좀 동년배인 편인데 나이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네. 당시 좀 부러웠었습니다. 그 96년에 EBS에서 하던 한 창작가요제에 참가했다가 그 참가한 모습을 보고 목소리에 매료가 된 네. 프로듀서 윤상 씨가 직접 윤상 씨가. 연락을 수소문을 해서 와. 찾아가서 프로듀싱도 도와주고 같이 그 이후로 계속 활약을 하게 되었었거든요. 네. 윤상을 좋아하던 어린 그래서 부러웠군요. 저로서는 와 저렇게도 성덕이 되는구나 하는 마음을 갖기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랬던 이소은 씨 가수로서 이게 20년 만에 만나보는 건데 네. 과연 어떤 노래로 돌아왔을지 정말 궁금해요. 맞아요. 그 앨범 제목을 소개해드렸잖아요. Notes on a Poem. 예. 시라는 단어가 앨범 제목에 들어가 있는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시 노래와 동요 작곡가인 레마라고 하는 분과의 콜라보레이션 앨범이에요. 네. 그래서 동시집인 나의 작은 거인에게라고 하는 이 시집에 네. 수록이 되어 있는 12편의 시를 이소은 씨 특유의 감성과 음색으로 해석해서 완성을 해낸 앨범입니다. 예. 그래서 뭐랄까 동시가 테마다 보니까 그 이소은 씨 특유의 굉장히 청아한 목소리가 그렇죠. 또 잘 묻어나서 다른 느낌을 주는 작품으로 완성이 됐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동시가 주인인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음악적으로도 꽤 충실하게 준비를 해서요. 네. 그 음악
스태프들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귀담아 두셨던 아티스트들의 이름들이 많이 수록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내에서는 뭐 가장 인기 있는 크로스오버 밴드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달에 멤버인 최진경 그리고 프로듀서 양시온 예. 또 블루스와 재즈 피아니스트로 활약을 많이 하고 있는 남매아리 네. 또 프로듀서 이기연이 편곡으로 참여해서 앨범의 음악적인 부분을 탄탄하게 채워줬고요. 예. 13년 만에 또 소극장 공연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오, 네. 앨범만 내는 게 아니라 또 팬들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공연이 오는 8월 30일에 이화여대 영상극장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들어볼 첫 곡은 어떤 곡일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이소은 씨 노래 준비해 봤는데요. 네. 무더운 오늘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은 여름 느낌도 물씬 나는 네. 오래오래라는 곡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이소은의 오래오래 함께 듣고 오시죠. 네, 방금 들으신 곡은 이소은의 오래오래였습니다. 네. 오늘 같은 이렇게 더운 날에 또 들으면 신나는 약간 여름 축제 한 가운데 들어있는 느낌도 들고 네. 아이리시 휘슬 사운드 매력적이었습니다. 예, 저도 모르게 발을 막 동동 구르면서 네. 들었습니다. 자, 다음 만나볼 뮤지션 누굴지 궁금한데요. 네, 오랜만이라는 키워드가 어울리게 점점 시간이 길어지는 오늘 선곡인데요. 더 멀리 가는군요. 네, 이번에는 무려 27년 만에 새 앨범을 발표했던 전설의 듀오 아침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요? 아침 조금 낯선 분들도 있을 텐데 네. 92년에 발표했던 첫 번째 앨범이 있었어요. 랜드 오브 모닝캄이라고 하는 이 앨범 한 장을 발표하고 정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가 그 21세기 시티팝 부흥? 제가 이 음악 시간에도 종종 소개해드렸는데 뭐 김현철 씨랄지 빛과 소금 같은 팀들이 예. 다시 젊은 세대들에게 소환되면서 이 아침에 딱 한 장 있던 앨범도 정말 많이 언급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좀 어떤 인기의 수혈을 받은 팀이고요. 아마 노래들 들어보시면 라디오에서 이 노래 많이 들으면서 자랐지 하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제가 너무 어려서 그런지 네. 저는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데 네. 어떤 뮤지션인지 좀 소개를 더 해주세요. 이 팀은 그 클래식을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중가요 작곡가로도 활동을 많이 하고 클래식 바이올린을 전공했던 유정현 그리고 역시 클래식 피아노를 전공하고 재즈 피아노로 활동하는 이영경 이렇게 두 사람이 만들었던 그룹이었습니다. 예. 이후에 각자 영역에서도 또 음악 활동을 하긴 했는데 아침은 한 장의 앨범이 마지막이었고요. 앨범에 진짜 히트곡들이 많아요. 네. 이거 들어보면 다들 아시는데 사랑했던 기억으로 뭐 소중한 사람아, 오 멜로디카, 또 숙녀의 찬 이런 곡들이 라디오 중심으로 큰 사랑을 받으면서 좀 시대를 앞서간 앨범이라고 해야 할까요? 예. 상당히 세련된 사운드가 돋보이는 음악 들려준 듀오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앨범 딱 한 장만 발표하고 네.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두 사람 사이에 좀 음악적 방향성이 우선은 달랐었고 네. 이후에 그래도 멤버 유정현 혼자 조금 더 음악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네. 1994년에 미국 필라델피아로 건너가서 이제 2집을 만들었거든요. 네. 전부 만들었는데 네. 그것이 발매가 되지 않으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27년 만에 복귀이자 27년 동안 묻혀있던 앨범이 다시 발매가 되었다고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94년이면 당시가 한국 가요계가 이제 조금씩 뭐 일종의 버블, 예. 좀 여러 가지 투자도 많이 들어오고 대중가요에 대한 주목이 커지기 시작하던 시기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수들이 뭐 이승철 씨나 이승환 씨 같은 네네네. 아티스트들도 미국에 가서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큰 돈을 들여서. 그래서 이 아침 같은 경우에도 네. 정말 그 수준 높은 사운드, 수준 높은 엔지니어와 세션들을 동원해서 음반을 만들고자 하는 열망을 담아서 앨범을 만들었고요. 하지만 아쉽게도 그 음반을 제작한 음반사와의 문제가 생기면서 27년 동안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다가 네. 그 21세기 시티팝 붐과 함께 다시 공개가 됐습니다. 2021년에 네. 발표가 되었었어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아침에 노래 중에서 네.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그 필라델피아 세션 1994라는 앨범도 참 좋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오랜만에 추억 소환 하시는 곡을 띄워드리고 싶어서 이 곡 준비해 봤거든요. 아침에 숙녀 예찬 함께 해보시죠. 아침에 숙녀 예찬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저는 이 곡 벌써 발표된 지가 몇 년이에요? 한 30년 넘은 곡인데도 그 끌레레 하는 후렴구 들으면 이렇게 막 아주 서늘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은 상쾌함이 느껴져서 정말 좀 시대를 앞서간 세련된 음악을 들려준 팀이었다는 생각이 새삼 드네요. 저도 이렇게 노래 들으면서 약간 몸이 가벼워지는 기분이랄까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이 집 이 필라델피아 세션 1994도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네, 조금 더 깊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 팀 특유의 이런 세련된 가요적 감성이 또 잘 담긴 앨범이기도 해서요. 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랜만에 컴백한 가수 라인업 마지막 주인공은 누굴까요? 저희가 이제 20년, 27년을 왔단 말이죠. 네. 그보다 더 가나요? 더 가야죠. 제가 더 가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준비하지 않았겠죠. 와. 자, 이번에는 37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나이인데. 네. 저런.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한 부분이 네. 어딘가로 사라졌다 다시 돌아온 아티스트라고 소개할 수 있을 텐데요. 네. 37년 만에 가요계에 복귀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놀라게 했던 가수 정미조 씨. 준비했습니다. 예. 79년에 화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은퇴를 했다가 계속 교육자의 삶을 살아왔거든요. 예. 그랬다가 이제 정년 퇴임을 한 이후에 가요계로 자연스럽게 복귀를 하게 된 경우입니다. 야, 아니 방금 소개드린 아침과는 다르게 정미조 네. 씨는 가요계 활동을 꽤 그래도 하고 은퇴를 했던 경우네요. 맞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도 한 7년여 정도 활동을 하면서 10장 넘게 앨범을 발표하고 그 시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로서도 자주 사랑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72년에 발표한 개여울, 지금까지도 정미조 씨 대표곡으로 예. 언급되는 이 곡으로 등장을 해서 네. 이후에 불꽃, 휘파람을 부세요, 그리운 생각 같은 히트곡을 많이 발표하면서 70년대에는 제가 듣기로는 저도 이제 들어야 됩니다. 이 시대는 제가 그렇죠, 듣기로는 패튀김을 잇는 대형 가수가 될 제목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다고 해요. 예.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우아하면서도 격조 있는 가창을 들려주는 보컬리스트였는데요. 네. 그런데 많이들 그 70년대 중반에 그랬듯이 그 다수의 자신의 곡 가운데 금지곡들이 이게 지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활동이 조금 막힌 부분이 있었고 네. 이런저런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음악만큼 미술에 대한 애정도 굉장히 컸던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미술에 대한 열정이 다시 되살아나면서 프랑스로 유학을 가서 미술에 매진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화가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았었죠. 네. 네.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앨범 이 돌아온 앨범 소개만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름이 뭔가요? 37년이라고 하는 앨범입니다. 제목부터 또 그 무게감이 시간이 담겨 있군요. 느껴지는 앨범이고요. 네. 재즈 색소포니스트 손성재 씨가 프로듀싱을 담당해서 이 정미조 씨의 목소리를 아주 멋지게 받쳐주고 있는 앨범입니다. 저는 들으면 들을수록 맛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께 오늘은 개여울 손성재 씨와 함께한 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끝곡으로 들려드리고 김윤아의 오늘 이 곡은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 아쉽게도 오늘이 이 코너 마지막이에요. 맞아요. 우리 애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또 짧게 인사드리시죠. 진짜 소중한 여러분들의 금요일 오후를 저에게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 오랜만에 컴백이라는 이 테마를 괜히 정한 게 아닙니다. 아하. 언젠가 얼마나 시간이 들어도 돌아오겠다는 저희의 마음을 담아서 테마를 또 정했으니까 또 좋은 기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그동안 귀를 즐겁게 하는 노래와 이야기로 이 시간 채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잠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 단장을 하는데요.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청취자 여러분들 찾아갈 예정입니다. 특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모정 톡톡 상담소 코너에서 법률, 재테크, 건강 다양한 분야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한층 더 여러분 가까이 다가가는 세상의 모든 정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과 청취 부탁드립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끝으로
정미조의 개여울 함께 들으시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